제 이름은 서화입니다. 65의 저는 삶이 줄 수 있는 온갖 고난을 이미 다 겪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삶의 온갖 풍파를 지나 이제는 잔잔한 물결 위를 걷는 줄 알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오만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던 어느 수요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 서울에서 저는 부엌에서 오후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상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혹시 가스레인지 불을 끄는 걸 잊었나 싶어 확인하러 갔습니다. 거실 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것은 자욱한 연기였습니다. 벽 너머로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길은 이미 커튼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벽을 타고 맹렬한 속도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기 감지기는 울려야 마땅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몇 달 전부터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가 모든 것을 앗아가는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잡으러 부엌으로 뛰어갔지만 이미 사방에 연기가 가득해 숨쉬기조차 힘들었고 제대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길은 굶주린 듯 탐욕스럽게 집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도저히 통제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제 유일한 생각은 살아서 이곳을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엌 식탁 위에 놓인 가방을 움켜쥐고 뒷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나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고인이 된 남편 고경 씨의 초상화가 고열에 그을리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웃들이 이미 길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기침을 하며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78살의 이웃 박 여사님이 가장 먼저 다가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무력하게 40년 넘게 살아온 집을 집어삼키는 불길을 지켜보았습니다. 소방관들은 10분 만에 도착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그들은 불길이 이웃집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성공했지만 제 집은 이미 손쓸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단 1시간 만에 40년의 추억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지명이가 숙제를 하던 식탁, 아들의 키를 표시했던 벽의 흔적들, 고경 씨와 제게 흔적들. 저는 사람들이 건네준 담요를 두른 채 인도에 서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거시의 낡은 콘센트에서 합선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전기 문제가 제 삶을 폐허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불길은 마침내 잦아들었고 검고 연기나는 잔해만 남았습니다. 소방대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범벅되어 있었고 눈에는 제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는 동정심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최선을 다했지만 그는 말을 끝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너무나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 몸에 걸친 옷과 가방 속 몇 가지 물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불타버렸습니다. 다행히 이웃들이 저를 거두어 주었습니다. 친절한 박 여사님은 처음에는 당신의 작은 아파트가 이미 손자들 때문에 비좁으니 저와 함께 머물라고 고집했습니다. 적십자사에서는 임시 대피소를 개방했지만 체육관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자야 한다는 생각은 저를 더욱 길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명이에게 전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아들은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고급 주택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우거진 길과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집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4년 전 그가 다니던 보험회사의 지역 매니저로 승진하면서 그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우리는 보통의 모자 관계처럼 가깝지는 않았지만 그는 제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제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이 다른 모든 것과 함께 녹아버렸기 때문에 박 여사님의 전화를, 차님의 전화를, 차님의 전화를 사용합니다. 지명아, 얘야, 엄마다. 저는 예상보다 훨씬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좋지 않아요. 불이 났어, 아들아. 집이 사라졌어.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 영원처럼 느껴지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고요? 아니, 괜찮아. 그냥 좀 긁히고 목이 연기에 그을렸을 뿐이야.
하지만 일이 정리될 때까지 잠시 머물 곳이 필요해. 또다시 침묵. 그럼요, 엄마. 오세요. 어떻게든 해봐야죠. 강렬한 안도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거의 무너질 뻔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돌봐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먹했는지, 받지 못한 전화들과 어색했던 명절 저녁 식사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제 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불에 탄 폐허를 응시하며 보험 담당자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오전 9시에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젊은 남자는 마치 다른 곳에 있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집의 잔해를 카메라와 서리철을 들고 둘러보았습니다.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는 그 세 단어가 제 삶의 전부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듯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저는 듣기 두려웠지만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기본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습니다. 건물 구조는 8천만 원의 보험이 들어있지만 자기 부담금과 감가상각을 제하고 나면 아마 3,600만 원 정도. 어쩌면 그보다 적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42년의 삶을 재건하기 위한 3,600만 원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박 여사님은 적십자사에서 받은 긴급구호금으로 기본적인 옷가지와 세면도구를 사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이제 빌린 작은 여행용 가방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쌓아온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지명인의 집으로 가는 길은 낯선 나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을 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늘 복권을 사던 주유소, 구경시와 일요일마다 아침 식사를 하던 식당. 이제 그 모든 곳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속한 듯 보였습니다. 지명인의 동네는 변함없이 완벽했습니다. 완벽한 잔디밭, 완벽한 잔디밭, 완벽한 잔디밭, 완벽한 인도, 완벽한 삶. 마치 전날의 비극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듯이 모든 것이 깨끗한 세상으로 가들의 티 없이 깨끗한 세상으로 가들의 티 없이 깨끗한 세상입니다. 그의 집은 흰색 덧문과 붉은 문이 있는 2층 건물이었습니다. 붉은 문은 그의 여자친구 신이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사귄 2년 동안 저는 그녀를 3번밖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30살, 그는 39살. 그녀는 시내 마케팅 회사에서 일했고 벽 색깔부터 저녁 식사에 어떤 와인을 내야 할지까지 모든 것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 잠시 그의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었습니다. 이건 임시일 뿐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보험금이 나오면 작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빌린 작은 여행용 가방을 들고 아들의 집 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문을 두드리려고 손을 들었을 때 구경 씨가 돌아가셨을 때와 같은 익숙한 공허감이 느껴졌습니다. 제 발밑에 바닥이 사라지고 있었지만 저는 아직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지명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마치 창가에서 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잠시 동안 그의 익숙한 얼굴, 구경 씨의 눈, 그리고 제 고집스러운 턱을 보니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 유일한 아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분명 무슨 의미가 있을 터였습니다. 엄마. 그가 말하며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제가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거리감이거나 불편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신이가 거의 즉시 그의 뒤에 나타났습니다. 마치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녀는 흰색 청바지에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블라우스 가격은 아마 제 한 달 식비보다 비쌀 것입니다. 그녀의 갈색 머리는 흐트러진 듯하면서도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눈에까지 닿지 않는 종류의 미소였습니다. 서 아주머니, 집에 불이 난 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녀가 말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저의 낡은 여행용 가방에 고정되어 있었지 저에게는 아니었습니다. 지명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줬어요. 저는 그들의 티 없이 깨끗한 현관에 여행용 가방을 내려놓으며
제가 얼마나 초라해 보이는지 문득 깨달았습니다. 새로 산 제 옷은 싸구려에 단순했고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님 댁에서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리카락에서 연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잠시만 있을 거예요. 제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다시 일어설 때까지요. 지명이와 신이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연인들 사이에 말없는 대화, 방 안의 다른 모든 사람을 배제하는 그런 대화. 저도 구경 씨와 셀 수 없이 많이 그런 대화를 나누었지만 반대편에서 보니 그들이 저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배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앉아서 이야기 좀 해요. 지명이가 말하며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집은 아름다웠습니다. 잡지에서나 볼 법한 그런 아름다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울렸고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흰색 가구는 아무도 실제로 앉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리 커피 테이블은 창밖에 빛을 반사했고 창가에는 화분 하나 없었습니다. 이곳은 아무것도 만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지면 안 될 것 같은. 저는 그 완벽한 소파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운동화는 흠없는 나무 바닥에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신이는 그것을 알아차리고는 미세하게 몸을 움츠렸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뭐예요? 지명이가 저의 옆 소파가 아닌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그는 슬픔에 잠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을 수도 있었지만 마치 우리가 사무실에서 보험금 청구를 논의하는 것처럼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보험 담당자가 모든 것을 처리하는데 몇 주가 걸릴 거라고 했어요. 아마 한 달이요. 그때까지 여기에 머물다가 작은 아파트 같은 곳을 찾고 싶어요. 이어지는 침묵은 마땅히 그래야 할 시간보다 10초 정도 더 길었습니다. 저는 신이의 얼굴이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턱이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앞으로 숙여 지명이의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지하는 듯하면서도 소유욕이 강한 몸짓이었습니다. 엄마. 지명이가 입을 열었고 저는 그의 목소리에서 다음에 나올 말이 제 마음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는 신이와 제가 이야기해봤는데 저희는 이곳의 사생활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희는 오랫동안 일을 하고 이곳은 저희의 안식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방해하지 않을 거야. 최대한 방해 안 할게. 요리도 돕고 청소도 할 수 있어. 폐 안 끼칠게. 신이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폐를 끼치고 안 끼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 아주머니. 이건 공간의 문제예요. 이 집은 저희의 첫 번째 공동 보금자리예요. 저희는 아직 연인으로서의 리듬을 찾아가는 중이고요. 내가 그의 엄마잖아. 제가 예상보다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렇죠. 신이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주머니가 다른 곳에서 더 편안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삶을 재건하면서 독립적인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요. 저는 지명이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반박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가 매번 열이 날 때 밤을 새워 간호했던 여자. 그의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 2가지 일을 했던 여자. 3년 전 부인이 개인 트레이너 때문에 그를 떠났을 때 그의 손을 잡아주었던 여자를 기억해주기를 바랐습니다. 대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이 말이 맞아요. 엄마가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면 더 빨리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들은 제게 주먹으로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가슴이 조여오고 폐가 짓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빨리 행복해져? 지명아, 난 어제 모든 것을 잃었어. 모든 것을 잃었어. 네가 내가 여기서 가족과 함께 있는 것보다 호텔 방에서 혼자 있는 게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 꼭 호텔은 아니고요. 신이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쇼핑몰 근처에 괜찮은 장기, 임대 아파트가 몇 군데 있어요. 아주 현대적이고 안전해요. 그리고 작은 주방이 있어서 직접 요리할 수도 있고요. 저는 제 아들의 삶에 겨우 2년 나타난 이 여자가 제 집을 잃은 후
어디에 살아야 할지 말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 그 괜찮은 장기 임대, 아파트 비용은 어떻게 지불하면 될까요? 보험금은 몇 주 후에나 나올 텐데요. 지명이가 불안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제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어요. 몇십만 원 정도요. 급할 때 쓰실 수 있게. 몇십만 원이라니 마치 제가 그를 낳은 여자가 아니라 멀리 사는 보잘것없는 친척이라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지명아, 제가 거의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네 기저귀를 갈아줬어. 네가 배앓이를 할 때 안아줬어.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줬고 숙제를 도와줬어. 네가 중학교 때 혜산이에게 차여서 울었을 때 안아줬잖아. 그의 얼굴이 미세하게 찡그려졌지만 신이는 그의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아무도 아주머니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단지 몇 가지 경계를 정하는 것이 모두에게 더 편안할 거라고 생각할 뿐이에요. 경계. 그 단어를 들었습니다. 지명이가 이혼 후 상담했던 치료사가 말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경계에 관한 것이라고. 너희가 나를 쫓아내는구나.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지명이가 항의했습니다. 저희는 단지 이 상황이 누구에게도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누구 생각인데? 제가 물었습니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신이의 얼굴에 미묘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무언가를 이긴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논의한 거예요. 지명이가 말했지만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65살이고 혼자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소리였습니다. 알겠어. 엄마, 그러지 마세요. 저희는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결정을 하려는 거예요.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결정? 저는 그 단어들이 외계어인 것처럼 반복했습니다. 지명아,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결정은 네 엄마가 오늘 밤 길에서 자지 않는 거야. 신이의 완벽하게 화장된 얼굴에 짜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길에서 자야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말했듯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저는 다시 한번 이티 없이 깨끗한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지명이와 신이는 있지만 저는 없는 가족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실제로 살지 못하게 하는 비싼 가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차갑고 아름다운 이 여자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 대신에요. 네 말이 맞아. 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나 선택의 여지는 있지. 저는 작은 여행용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 어딘지 알았습니다. 가방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명이가 일어섰습니다. 그는 어색해 보였지만 마음을 바꿀 만큼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전화할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리를 잡은 후에. 그럴 필요 없어. 제가 놀랍도록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의 안식처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신이는 마침내 약간의 수치심을 보이는 듯 했지만 그녀가 입을 열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잘못됐어요. 그녀는 당신의 어머니예요. 라고 말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완벽한 집, 완벽한 커플, 그리고 그들의 완벽한 경계를 떠났습니다. 인도에 한참 서 있다가 겨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창문으로 지명이와 신이가 이야기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마 제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그들의 평화로운 삶에 얼마나 많은 드라마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경 씨가 돌아가신 후 몇 년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강하고 독립적이며 아무도 필요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이제 제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저는 독립이란 선택의 여지가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사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모퉁이를 돌아 작은 모텔로 갔습니다. 남은 돈을 모두 써서 하룻밤 방을 잡았습니다. 딱딱한 침대에 앉아 얼룩덜룩한 벽을 바라보며 저는 65살의 빈털터리에 싸구려 온 몇 벌만 가진 여자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내려고 애썼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제 지갑 속에 거의 40년 동안 보관되어 있던 명함이 생각났습니다.
기적적으로 화재 속에서도 제 몸에 지니고 있었기에 살아남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했고 자주 만져서 부드러워진 명암. 제가 정말로 사용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명암이었습니다. 한때 깊이 사랑했던 남자에게서 온 명암. 세상이 아직 젊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던 시절. 저는 그 싸구려 모텔에서 사흘밤을 보낸 후에야 용기를 내어 그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얇은 매트리스 때문에 밤마다 통증이 시달렸고 입안에는 굴욕감이 가득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싸움 소리와 방음이 안 되는 창문 너머로 끊임없이 들려오는 차 소리를 들으며 사흘밤을 보냈습니다. 작은 욕실에서 새로 사놓은 몇 벌을 빨고 방에 있는 유일한 의자에 걸어 말리며 사흘밤을 보냈습니다. 명함은 제 손가락 끝에서 40년 동안 지니고 다니면서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낡은 파란 잉크로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제가 이제는 알 수 없는 지역 번호가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젊은 시절 제 글씨로 서와 절대로 잊지 마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저는 20살 때 그 글을 썼습니다. 젊은이의 절대적인 확신을 담아 진우 씨가 제 평생의 사랑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의미 있는 무언가를 짓고 싶다는 꿈을요. 앞머리를 내린 검은 머리에 호박색 눈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9개월 동안 사귀었습니다. 25살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저를 시유 언덕 위에 전넌대로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그의 차보닛에 앉아 우리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사업을 시작할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건설이나 부동산 개발로 돈을 충분히 벌어서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줄게. 서와, 내가 돌아올게. 그가 서울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제게 참여하기 위해 떠나기 전날 밤. 하지만 25살의 약속은 현실에 개입하면 항상 사라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열정적이고 꿈과 계획으로 가득 잠긴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그에게 은행일에 대해 그리고 그를 기다리는 방법에 대해 답장을 썼습니다. 그가 약속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편지는 짧아지고 뜸해졌습니다. 6개월 후 저는 교회 행사에서 구경씨 회사에서 구경씨를 만났습니다. 진우 씨는 제가 한때 꾸었던 아름답지만 비현실적인 꿈 같았습니다. 구경씨는 꾸준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5개월 후 그가 청혼했을 때 저는 승낙했습니다. 저는 진우 씨의 명함을 제 웨딩드레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차마 버릴 수 없는 비밀 부적처럼요. 이제 40년 후 곰팡이 냄새와 묵은 냄새가 나는 이 싸구려 모텔방에 앉아 저는 그 호박색 눈을 가진 몽상가가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했습니다. 수년 동안 사람들은 첫사랑을 대하듯 저도 가끔 그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동동의 친구들을 통해 그는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시작한 건설 회사는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그의 제국을 건설하느라 바빴다고 말했습니다. 진우 씨는 항상 야심찬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소식을 들은 것은 8년 전쯤이었습니다. 그의 회사는 이 도시를 넘어 서울과 또 다른 대도시까지 확장되었다고 했습니다. 진우 씨는 쇼핑몰과 오피스 빌딩을 개발하고 건설했습니다. 그 건설 현장의 젊은이는 이제 비싼 정장을 입고 수백 명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남자가 65세, 싸구려 마트 옷 몇 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싸구려, 마트 옷 몇 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몇 벌 외에는 제 이성적인 부부는 이것이 너무나 터무니없고 심지어 비참하다고 말했습니다. 삶이 산산조각난 후에 40년 동안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 전화할 수는 없습니다. 늙고 절망적이며 갈 곳 없을 때 젊은 시절의 남자친구를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갑 속 동전을 세어 하룻밤도 모텔에 묵을 수 있을지 계산할 때 이성은 사치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나흘째 아침,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딱딱한 매트리스 때문에 등이 아팠고 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모텔에서는 다음 날 예약이 있어서
방을 비워줘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방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명함을 응시했습니다. 아침 추위에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진우 씨, 저 기억하세요? 저 지금 갈 곳이 없는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이 명함의 번호는 이미 끊겼거나 비서가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서는 정중하게 진우 씨가 젊은 시절 그를 알았다고 주장하는 무작위 여성의 전화를 받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알릴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그가 받는다면 제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저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절벽에서 한 발짝 내딛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가 한 번, 두 번 울렸습니다. 진우개발, 진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낮아졌습니다. 시간과 책임으로 다듬어졌지만 분명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40년 후에도 어디서든 알아들을 수 있는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거의 전화를 끊을 뻔했습니다. 거의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다른 해결책을 찾으러 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뚫고 나와 담요처럼 저를 감싸는 따스함 같은 것이 저를 말하게 했습니다. 진우 씨, 저예요. 서아예요. 임서아요. 저는 이제 성이 박씨지만 예전에는 임씨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원처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가 끊겼거나 그가 끊었거나 아니면 그가 제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아, 그는 마치 기도처럼 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감탄사처럼 제 이름만 불렀습니다. 이렇게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기 전에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오랜만이라는 거 알아요. 전화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에요?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인해 또렷해졌습니다. 이 고급 주택가에 있는 좋은 꿈이라는 모텔이요.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지난주에 제 집이 불에 탔어요. 아들은 저를 자기 집에 머물게 하지 않았고 갈 곳이 없어요. 말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보다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들에게 거부다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아들에게 거부당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세요. 진우 씨가 이제 완전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데리러 갈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 그냥 제가 왜 전화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친절한 목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서아, 그의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어디에요? 이미 차 타고 가는 중이에요. 전화 너머로 문 닫는 소리,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정말로 오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이 남자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중요한 일을 제쳐두고 저를 구하러 이 싸구려 모텔로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주소를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흐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진우 씨, 제가 당신이 기억하는 그 여자가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미소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전화를 40년 동안 기다렸어요. 전화를 끊은 후 1시간 동안 저는 얼마 안 되는 짐을 챙기면서 공포와 불신 사이를 오갔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하는 거지? 우리가 대체 뭘 하는 거지? 이건 미친 짓이야. 40년 후에 마치 어제 대화한 것처럼 관계를 다시 시작할 수는 없어. 하지만 모텔 창밖으로 낯선 차를 기다리면서 어쩌면 저를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르는 남자를 기다리면서 저는 불이 나기 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어쩌면 어리석은 희망일 수도 있고 어쩌면 더 많은 실망과 더 많은 상처를 가져올 수도 있는 희망. 하지만 결국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65살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희망은 모험을 감수하니서 오전 10시 45분 은색 벤츠 한 대가 모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길거리의 낡은 배경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차가 멈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갈비뼈
아래에서 새장 탈출을 시도하는 작은 새처럼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창문은 선팅이 되어 있어 안을 볼 수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동이 꺼지고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40년이 지났어도 머리카락이 희끗해지고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어도 제가 함께하지 못한 세월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어도 저는 한눈에 그를 알아보았습니다. 진우 씨는 차에서 내려 마치 제 꿈속에서 걸어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제가 있는 창문을 올려다보았을 때 우리 사이의 세월은 무너져 내렸고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행용 가방을 움켜쥐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꿈이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듯 다급하게 말입니다. 그는 차 옆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26살 때의 그 편안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성공과 성숙함으로 다듬어져 더욱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짙은 청바지와 네이비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그 스웨터 가격은 아마 제 한 달 식비보다 비쌀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호박색 눈, 수십 년 동안 제 꿈에 맴돌던 그 눈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저는 숨고 싶었습니다. 방으로 다시 도망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몇 달 동안 자르지 못했고 싸구려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눈앞에 우아한 남자와 비교하니 제가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저에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했습니다. 마치 제가 25살인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갑자기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안녕 서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야 저는 그에게 시간이 남긴 변화를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검은 머리카락은 이제 은혜색이었고 짧고 단정하게 잘려 있었습니다. 주름은 그의 눈가와 입가를 따라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더 넓고 단단해졌습니다. 성공은 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무게감도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에게 미소 지을 때 저는 밤 풍경을 보여주러 저를 데려가고 그의 꿈을 데려가고 그의 꿈을 데려가고 진우 씨,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흐느낌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호박색 눈은 모든 세부 사항을 포착했습니다. 저는 제 모습에 대해, 제가 얼마나 깊이 추악했는지에 대해, 그리고 수십 년 후에 그에게 전화해서 그만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대신 그는 모든 것을 바꾸는 단 5마디를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워요.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싸구려 모텔 아빈도에서 진우 씨가 바로 제 옆에 서 있는 채로 말입니다. 40년 동안 억눌렸던 눈물, 사흘간의 불안과 절망, 그리고 평생 동안 제가 충분히 좋지 않다고 들었던 모든 감정이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추하고 격렬한 흐느낌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위로하거나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제 여행용 가방을 들고 다른 팔로는 털을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그에 감싸 안았습니다. 성공과 안정의 냄새, 제가 잃었던 모든 것과 제가 결코 가져본 적 없는 모든 것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의 스웨터는 제 뺨에 부드러웠고 그의 팔은 떨리는 제 어깨에 단단했습니다. 미안해. 제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미안해요, 진우 씨. 전화하면 안 됐어. 당신을 이 엉망진창에 끌어들이면 안 됐는데. 쉿. 그가 등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몇 년 전에 전화했어야 했어. 눈물이 마침내 멈췄을 때 저는 한 발짝 물러서서 제가 그의 비싼 스웨터에 남긴 얼룩을 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제가 너무 초라해 보이죠. 그는 손을 뻗어 제 뺨에 눈물 한 방울을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속삭임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당신은 지옥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건 초라한 게 아니야, 서아. 그건 강인함이야. 저는 웃었지만 그 웃음은 떨리고 씁쓸했습니다. 강인함? 65살에 삼리 모텔에 살면서 친아들이
날 원하지 않아서? 그건 강인함이 아니라 비참함이야. 그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그가 감추려고 애쓰는 분노를 보았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바보예요. 당신은 그를 몰라요. 알 필요 없어요. 나는 당신을 알아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제 어깨에 부드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적어도 예전에는 알았죠. 내가 알던 임서화 씨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 특히 가족을 결코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제 결혼 전 성씨로 저를 불렀습니다. 마치 수년 동안 소중히 간직했던 보물처럼요. 제 마음은 과거의 저로 돌아가고 싶어 아팠습니다.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여자가 아니에요. 어쩌면 아닐 수도 있죠. 그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여자가 견모한 이 여자를 알고 싶어요. 그는 제 여행용 가방을 그의 고급 세단의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보물이라도 되는 양, 제가 아끼는 몇 안 되는 소지품이든 사구려 가방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가 제 조수석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잠시 굳어버렸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그날 아침, 저는 집이 있었고 추억이 있었고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삶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40년 동안 만나지 못한 남자의 탓입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에요.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점점 더 부유해지는 동네를 지났습니다. 마침내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언덕 위에는 돌담과 철문 뒤에 숨겨진 저택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나무들은 전문가의 손길로 배치된 듯 보였고 우편함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차보다 비쌀 것 같았습니다. 입구에는 작은 황동 명판에 진우라고만 쓰여 있었습니다. 진입로는 성숙한 나무와 잘 가꾸어진 정원을 가로질러 구불구불 이어지다가 숨막히는 집 앞의 원형 진입로에 이르러 활짝 열렸습니다. 그것은 화려하거나 과시적이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들의 우아하고 절제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견고한 돌과 나무로 지어졌고 높은 창문은 오후의 햇살을 담아냈습니다. 현관문은 마치 앉아서 잠시 머물라고 초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 씨, 저는 그가 이룬 기념비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예, 이건 너무 놀라워요. 그는 차를 세웠지만 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곳에 앉아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제 눈을 통해 다시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너무 커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항상 그랬죠. 언젠가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었지만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 몸짓에 제 심장이 옥신거렸습니다. 어떤 꿈은 당신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혼 안 했어요? 그 질문은 제가 의식하기도 전에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몇 번 가까스로 결혼할 뻔했지만 항상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당신이요. 그 단어는 우리 사이에 떠 있었습니다. 조용한 차 안에서 40년 동안 만약 그랬다면? 그럴 수도 있었는데 내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무슨 뜻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제가 참여하지 못한 삶에서 어떻게 제가 부재하는 존재일 수 있었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적절한 단어를 찾기도 전에 그는 이미 차에서 내려 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집 내부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꿀처럼 반짝이는 나무 바닥, 솟아오른 천장, 건축 잡지에 나올 법한 가구들. 하지만 차갑거나 박물관 같지 않았습니다. 곳곳에 책들이 있었습니다. 창가에는 편안한 독서 의자가 놓여 있었고 사이드 테이블에는 가족 사진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성공의 전시장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이 사는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배고파요? 진우 씨가 제가 예전 집의 거실보다 넓은 부엌으로 안내하며 물었습니다. 전화하셨을 때 점심을 만들려던 참이었어요.
그새야 저는 배가 몹시 고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텔의 아침 식사는 마른 빵 한 조각과 계란 커피뿐이었습니다. 제 위는 공허함과 긴장감으로 꼬였습니다. 패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입을 열었지만 그는 눈빛으로 제 말을 끊었습니다. 서와, 당신은 패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가 단어를 찾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당신은 제가 4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질문의 답이에요. 그가 요리하는 동안 그는 정말로 요리를 했습니다. 그 거대한 부엌을 능숙하게 오가며 오랫동안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운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는 방에 흩어져 있는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진우 씨는 기공식에서 중요한 사람들과 악수하고 있었습니다. 자선 갈라와 비즈니스 만찬에서 항상 다른 여성들과 함께 웃고 있었지만 결코 완전히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해 말해줘요. 그가 완벽하게 구워진 닭고기와 구운 채소가 담긴 접시를 제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구경 씨에 대해 말해줘요. 아들에 대해 말해줘요. 내가 놓친 모든 것에 대해 말해줘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며칠 동안 끔찍한 모텔 음식만 먹다가 먹으니 이 식사는 천상의 맛이었습니다. 저는 구경 씨와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꾸준하고 편안했던 구경 씨. 그는 저에게 열정은 없었지만 안정감과 동반자 관계를 주었습니다. 그토록 갈망하고 사랑했던 아기였지만 자라면서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지명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필요보다 여자친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필요보다 여자친구의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낯선 사람이요. 저는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과부로 살았던 세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아사간 불길에 대해. 진우 씨는 제 말을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의 호박색 눈은 제 얼굴에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마쳤을 때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유감이에요.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구경 씨에게도 유감이고 당신의 집에도 당신의 아들에게도 유감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저에게 전화한 것은 후회하지 않아요. 왜요? 질문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작게 나왔습니다. 그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강하고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제 심장을 뛰게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했던 모든 사업, 내가 번 모든 돈은 당신이 내게 돌아왔을 때 당신에게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었어요. 사와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40년은 긴 시간이라는 것도 알아요.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오늘 전화로 당신 목소리를 들었을 때, 마치 내 삶에 빠져있 때, 마치 내 삶의 빠져리를 들었을 때, 저는 꽉 잡힌 우리 손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뼈마디가 굵고 잘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은 노동으로 거칠어졌고 65살의 모든 날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당신이 기억하는 그 여자가 아니에요. 아니, 그가 동의했습니다. 당신은 더 나아요. 당신은 진짜예요. 삶을 겪었고 사랑했고 잃었고 살아남았어요. 25살의 그 여자는 아름다웠지만 그는 단지 잠재력이었을 뿐이에요. 당신은 그 잠재력이 변모한 여자예요. 그 말들은 따뜻한 담요처럼 제 마음을 감싸주었습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상처들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얼마 만에 처음으로 저는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 또는 누군가의 짐이 아니라 저 자신으로서 보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진우 씨는 웃었습니다. 세상이 아직 젊었을 때 제가 그를 사랑하게 만들었던 그 치명적인 미소였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지 알아내야죠. 함께요. 당신이 원한다면요. 그의 아름다운 부엌에 앉아 맛있는 음식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채로 저는 때때로 당신의 옛삶을 파괴하는 불길은 단지 당신이 항상 마땅히 받아야 했던 삶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우 씨와 함께 사는 것은 제가 오래전에 잊었던 저 자신을 재발견하는 것 같았습니다.
첫 주는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마치 공간을 공유하는 예의 바른 낯선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는 제게 게스트 스위트룸 전체를 주었습니다. 제 집의 거실보다 넓은 방,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개인 욕실, 그리고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거실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고급 호텔에 머무는 것 같았고 아무것도 만지거나 제 존재의 흔적을 너무 많이 남길까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는 인내심이 많았습니다. 성공한 남자가 배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점차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3번 오는 가정부가 있었지만 다른 날에는 제가 그를 위해 요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 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끓이고 간단한 점심을 준비하는 것. 하지만 진우 씨는 모든 것에 감탄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케이터링과 레스토랑 음식만 먹어온 사람의 열정으로 말입니다. 이건 너무 맛있어요. 어느 날 저녁 그가 제가 할머니 레시피로 만든 찌개를 맛보며 말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런 집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항의했지만 속으로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제 요리에 감탄했던 것이 언제였을까요? 지명이는 늘 제가 5가지 요리만 돌려가며 만든다고 불평했고 신이는 한 번은 가족 모임 때 더 현대적인 맛을 시도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진우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완벽해요. 당신은 완벽해요. 완벽이라는 단어는 저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마땅했습니다. 저는 65살이었고 새치 머리가 자라나고 있었고 표정 주름은 영구적인 흔적이 되었습니다. 제 손에는 나이 반점이 있었고 한때 단단했던 몸은 이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가 저를 바라볼 때 저는 그의 눈에서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마치 제가 아름답고 사랑받고 관심받고 부드럽게 대우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숨 쉬듯 자연스러운 일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뒤뜰에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진우 씨는 사업 보고서를 보았고 저는 그가 세심하게 설치한 새 모이통의 새들을 보았습니다. 오후에는 저택을 산책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그가 직접 가꾼 정원과 취미로 난초를 키우는 온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녁은 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40년의 시간을 따라잡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귀중한 유물을 검사하는 고고학자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구경씨를 잃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집의 공허함에 대해 매일 아침 어떻게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는지에 대해 과부의 고독에 대해 그리고 사람들이 과부를 어떻게 반쪽짜리 인간으로 대하는지 얘기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그의 사업이 어떻게 작은 건설 회사에서 새 도시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발 제국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수년 동안 사귀었던 여성들에 대해 똑똑하고 성공한 여성들, 자선 갈라에서 그의 옆에 서서 완벽해 보였지만 결코 그를 완전하게 느끼게 하지 못했던 여성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여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우리가 벽난로 옆에 앉아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미애 씨는 건축가였어요. 똑똑하고 아름다웠죠. 모두가 우리가 천생연분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질투심이 극도로 강하게 느껴져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제가 그녀에게 청혼했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5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도시 풍경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아주 성대하게요. 비싼 반지였죠. 그녀가 원했던 모든 것을 말했어요. 그녀는 승낙했고 우리는 다음 여름에 결혼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날짜가 다가올수록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그녀가 아니라 그녀는 누구라도 원할 만한 완벽한 아내였지만 내가 그랬어요. 그는 잠시 멈춰 불꽃을 응시했어요. 진우 씨? 아니, 당신이 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진실을요. 그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호박색 눈으로 말입니다.
나는 아직 40년 전에 알았던 한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내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는데 그녀와 결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그 말들은 제게 주먹으로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나 때문에 결혼을 취소했다고? 나를 기억해서 언젠가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할지도 모르는 희박한 가능성을 위해, 당신이 이곳에서 나를 기다릴 것이라는 가능성을 위해서? 저는 성공하고 잘생겼으며 누구라도 가질 수 있는 이 남자를 보며 그가 제게 말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건 너무 미쳤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가 몸을 앞으로 숙여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내 명함을 40년 동안 지갑에 넣어둔 건 미친 짓이 아니었나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둘 다 미쳤습니다. 우리는 둘 다 그럴 수도 있었는데 라는 유령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독특한 관계는 우리를 다시 서로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이사 온 지 3주 후 지명이가 전화했습니다. 저는 진우 씨의 부엌에서 저녁 식사를 만들고 있었고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지명이의 이름이 뜨자 익숙한 불안감에 위가 조여왔습니다. 안녕, 얘야. 제가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려고 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계속 전화했는데 휴대폰이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요.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전화를 계속 걸러냈습니다. 지명이가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죄책감이나 드라마를 감당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바빴어. 무슨 일로 바빴니? 몇 주 전에 그 모텔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어디 사세요? 저는 진우 씨의 아름다운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가 아침에 가져온 신선한 꽃들을 보았습니다. 조리대에 놓인 비싼 와인잔들을 보았습니다. 친구 집에요. 어떤 친구요? 엄마는 부유한 친구가 없잖아요. 그의 가정은 저를 불쾌하게 만들었습니다. 구경 씨가 돌아가신 후 오랫동안 그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우정을 시들게 했습니다. 너무 피곤했고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제가 돌려줄 것이 없을 때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놀랄 수도 있을 거야.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그 정보를 소화하는 소리가 거의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신이와 제가 상황에 대해 논의했어요. 우리가 너무 성급했다고 생각해요. 아마 엄마가 저희 게스트룸에 잠시 머물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다시 자립할 때까지요. 한 달 전에는 제게 큰 의미가 있었을 이 제안이 이제는 너무나 공허하고 심지어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무엇이 너희 마음을 바꾸게 했니? 또다시 침묵.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족은 함께해야 하잖아요. 저는 그가 이웃들의 소문을 통해 그의 엄마가 더 이상 싸구려 모텔에 살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누군가 제가 말쑥한 남자와 비싼 차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고 언급했을 것입니다. 지명이는 호기심이 많았고 호기심은 그를 관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참 좋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있는 곳에서 아주 행복해요. 엄마, 낯선 사람과 그냥 함께 살 수는 없어요. 안전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해 얼마나 아세요? 나는 그가 나를 한 번도 짐이라고 느끼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내 동반자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만든 요리를 감사하며 매일 내가 아름답다고 말해준다는 것을 알아요. 이 결혼식은 제 첫 번째 결혼식과는 달랐습니다. 40년 전 구경 씨와 결혼했을 때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였습니다. 흰색 웨딩드레스, 교회 예식, 주민센터에서의 표현, 저렴한 음식과 유료 바, 우리는 아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고 심지어 우리가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 몇몇 사람들도 초대했습니다. 그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 사회를 위해 결혼식을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우 씨와 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그의 집 뒷정원에서 시원한 11월 아침에 열렸습니다. 그 모텔 전화로부터 5개월 후였습니다. 주례는 진우 씨의 오랜 친구인 목사님이었고 유일한 증인은 가정부 혜원 씨와 진우 씨의 25년 된 사업 파트너이자 친구인 문정 씨였습니다. 저는 제 눈과 잘 어울리는 색이라고 진우 씨가 말한 단순한 파란색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는 우아하고 잘생겨 보이는 회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화려함도 과시도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압박도 없었습니다. 지명이가 결혼식에 왔습니다. 저는 그를 초대해야 할지 망설였지만 진우 씨가 저를 설득했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에게 올바른 일을 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후회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식 2주 전에 그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우 씨와 내가 결혼해. 11월 15일 오후 2시야. 와도 좋아. 하지만 신이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혼자 나타났습니다. 제 한 달 옷값보다 비쌀 것 같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매우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는 진우 씨와 정중하게 악수했고 적절한 인사말을 건넸으며 심지어 목사님이 우리를 부부로 선언했을 때도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눈에서 계산하는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진우 씨의 집, 차, 그리고 명백한 부의 상징들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진우 씨의 품에서 깨어났습니다. 제 남편의 품에서, 우리 공동의 침실에서, 이제 우리 집이 된 이 집에서, 우리가 함께 가꾼 정원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진우 씨가 제가 깨어나기 전에 매일 끓여놓는 커피 향이 났습니다. 66살의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진우 씨의 돈, 그의 아름다운 집, 또는 그의 성공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저를 보았고 그가 본 것을 사랑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불길은 제 옛삶을 앗아갔고 그것을 집어삼켜 제 더미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저는 진우 씨가 식탁 건너편에서 신문을 읽는 것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파괴는 단지 제 탄생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요. 때때로 당신은 당신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잃어야만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당신이 아주 운이 좋다면 첫사랑은 두 번째 기회를 얻어 영원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보관했던 그 명함은 이제 액자에 넣어 진우 씨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약속은 지킬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면서 말입니다. 비록 그것이 실현되는데 40년이 걸릴지라도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저희의 어떤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더 나아가 저희를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채널 회원이 되는 것을 고려해 주세요. 독점 콘텐츠를 얻고 저희 커뮤니티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